주관적인 평가 없이 객관적 관리만으로 성과 지표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평가는 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가는 리더가 하는 거죠. 네. 시스템은 그걸 도와줄 뿐이죠.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 평가 시스템 없이 그냥 개인한테 평가를 하라고 하고 이번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해보라고 하면 결과가 같게 나와요. 네. 사람들은 이미 주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시스템을 거꾸로 맞추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 시스템이 평가를 해준다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네. 평가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시스템은 그걸 도와주는 툴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전지훈님하고 김대웅님하고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지원부서에 대한 성과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웅님도 BPO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운영 중심 회사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성과를 강조해야 할까요? 운영 중심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이렇게 어떤 실적 어떤 뭐 스텝 조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부서라든지.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안 되는 네네. 부서를 얘기를 네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결국은 KPI 중심의 평가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코칭과 성장 중심의 평가로 만약에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직 답을 못 냈습니다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이 생각을 전환하셔서 많은 시도를 해보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원부서 같은 경우 스태프부서 지식근로자의 그 경우에는 이제 피터 드러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타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타를 10개 치는 것보다 홈런을 한 2개 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 자체도 나는 이 원인 행위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실적까지 가는 저 리드 타임도 비교적 좀 길 뿐더러 네. 이 성과의 이 편차 어떤 거는 굉장히 대박이 나고 어떤 거는 뭐 그냥 폐기가 될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네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지원부서 스태프부서의 일이라고 한다면 지원부서 스태프부서가 좀 더 많은 시도를 하고 그 중에서 평범한 성과를 여러 개 얻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주 탁월한 성과 몇 가지를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그 리딩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질문 중에 오라클에 관련된 질문은 뭐 오라클 만약에 전문가 있으시면 거기다 답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그 김태식님, DY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채용 부분을 보자면 채용 공고, 채용 절차, 입사 지원서 작성, 전형 결과 조회 등을 다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투명한 인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대기업에서 하기가 힘든데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아, 네. 저희는 이제 회사의 모든 정보가 다 구성원하고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실제 저희 경영협의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경영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뭐 감출만한 이유가 뭐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공유 못할 이유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송민수님께서 타 부서 간 업무 경계 바운더리 관리는 이미 부서장들이 하고 있지 않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관계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예, 저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저거는 많은 경영자들 숙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재규일치 같은 경우에도 퇴임할 때 자기가 재임 기간에 제일 공들여서 했던 일은 바로 부서 간의 경계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그 정도로 저게 이제 어렵습니다. 부서 간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협력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협력 규칙이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각각의 부서의 KPI가 할당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자, 원가 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원가 절감 목표가 1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죠? 구매 부서 불러, 뭐 여기 불러, 각각 불러가지고 너 얼마 할래, 얼마 할래, 얼마 할래 이렇게 되죠. 네네. 그럼 그 목표 가져간 그 부서들은 자기 목표에만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구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쥐어짰더니 품질이 나빠져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구매는 감당 안 하거든요. 저 뒤에서 감당합니다. 이렇게 한 부서의 행위가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한 부서의 원인 행위가 자기의 성과는 개선하는 듯이 보이지만 네. 실제로 회사 전체를 망가뜨리거나 다른 부서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로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공유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라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서 단위의 목적이 아니고 전체 목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경영학에서는 이제 전체 최적화, 부분 최적화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하는데 네. 회사 전체의 전체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분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부분들이 자기의 목표에 매진을 하면 전체 최적화는 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회사의 이제 수준이고 경영의 수준이고 역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김태근님께서요. 현재 저희 회사는 인간 존중에 대한 오너의 개념이 약합니다.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오너가 직원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오너도 직원을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서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경영진이나 인사기획 측면에서 신뢰를 회복해서 인간 존중을 이뤄나가는데 선행돼야 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건 이제 오너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러면? 그 사실 뭐 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야 뭐 이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이제 네. 실제 그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돼서 제일 이제 권위 있는 책이 그 토마스 쿤의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네. 책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거기서도 패러다임은 반드시 사람이 바뀌어야만 바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을 해서 이전에 있던 패러다임을 전부 버리고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특히 기업의 경영자는 대부분 다 성공 경험을 아주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성공 경험을 그렇게 쉽사리 바꾸지도 못할 뿐더러 그거를 아랫사람의 조언에 의해서 바뀐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윗사람을 개과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하고 아까 그 거울을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거울을 보라고. 그렇게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거울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조언을 하죠. 네. 하나는 전체를 다 바꾸는 그런 그 리더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우니까 네. 내가 맡고 있는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행하라라는 거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본인한테 리더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지. 아주 현실적인. 예, 네. 예. 리더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태윤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스페셜리스트와 멀티플레이어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할까요? 이것도 이제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그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혹은 멀티플레이어 이렇게 이제 나눈 적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나누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 부서를 경험을 하게 되면 멀티플레이어나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네. 한 부서에서 계속 한 줄로만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스페셜리스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네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달라요. 그 두 개는 통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이게 양립이 돼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스페셜리스트이면서 제너럴리스트로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부서를 경험했으나 그 각각의 부서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모르고 경험을 하면 여러 부서 경험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만 나의 부서의 일이 어떤 식으로 이 조직 전체와 같이 조화가 돼서 흘러가고 우리 조직 전체의 목적이 어떻고 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라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자기 부서의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제너럴리스트의 경험도 같이 쌓을 수가 있다고 그런 보기 자세, 때문에. 열린 자세. 예, 그래서 전체를 보는 그 시각 그리고 회사 전체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력 규칙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계속 훈련을 해나가면 네. 한 부서에서 계속 일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멀티플레이어나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멀티플레이어가 여러 부서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예. 네, 네. 저는 지금까지 그 전환 배치를 어마어마하게 실행을 한 회사 중에 제너럴리스트 리더를 많이 키웠다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정호수님, 단기 프로젝트를 자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내부적으로는 특정 분야 경험이 있는 직원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저건 사실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질문에 대한 네네.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이동구님, 어느 회사나 어느 라인에 속하는가에 따라 인재 여부가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런 회사들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서
공정한 성과 체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너무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셔가지고 저의 뭐 역량을 좀 초과하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가지 드린다면 저는 인재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현상 유지와 운영을 잘하는 사람을 인재라고 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거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선을 하는 사람, 이전보다 나아지는 데에 기여하는 사람이 인재고 보상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조직은 현상 유지를 하면은 궁극적으로 망합니다. 네. 조직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개선해야만 현상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전의 경험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난달 했던 일을 이번 달도 똑같이 반복하는 일들, 이거는 이미 급여로 보상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 사람은 인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했던 일을 뭐라도 한 가지라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움직이는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인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면 부서 안에서만 그냥 그 운영을 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네. 누가 인재인지를 구별하기 어렵지만 크로스 펑셔널하게 부서를 넘나드는 좀 난이도가 있는 과제를 세팅하고 그 과제에 대한 오너를 맡겨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부서 안에 숨어 있을 때는 잘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주로 과제를 맡기면서 판단을 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자, 김태근님, 집단 지성과 집단을 위한 목표 달성, 또 성과 달성을 위한 개인의 이기적 행동 발현, 이런 상황이 항상 발생하는데 집단의 목표 달성과 개인의 성과 달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게 되면 이제 리더의 내공이 뭐 상당 수준에 올라가는, 네네. 그렇게 리더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도 뭐 이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선현들, 선각자들이 하시는 말씀은 네. 집단의 목표에 개인의 목표나 비전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게 하고 조직이 어떻게 하면 그거를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다. 네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과 그 집단, 그리고 이타심과 이기심이 충돌을 하게 되는 이 이유는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요. 성과가 아니고. 네. 그리고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이 장기적인 부분들을 외면했을 때 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사 전체의 이 구조, 성과, 실적, KPI, 기타 등등을 어떻게 하면은 협력적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과 부서의 이기적인 목적에 몰입하는 구조를 없앨까, 네. 그걸 개선할까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호수님, 돈 잘 벌어오는 특정 본부장이 인사 쪽의 경영 지원과 날선 대립을 할 경우 인사 쪽의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잭 웰치도 그 자기가 사람과 관련돼서 가장 큰 고민을 했을 때가 정말로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데 회사의 핵심 가치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두고 고민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잭 웰치는 예외 없이 그 사람은 결국은 우리 회사랑 일을 같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저는 이제 그 날선 대립이라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날선 대립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날선 대립은 입장과 입장의 충돌입니다. 입장과 입장을 서로 맞닥뜨려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입장을 서로 내세우기 때문에 싸우거든요. 근데 그 입장에는 그 밑에 숨어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의도 같은 거? 예, 의도나 목적이 있어요. 네. 내가 이거를 하려니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가 입장이거든요. 네네. 이것이 같을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게 같지 않으면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결국 맨 밑에까지 내려가면 결국 회사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될 방법은 밑으로 계속 내려가 보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서로 입장이 다른데 이 각각의 입장이 뭐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추적해 보는 거죠. 네. 어디서 만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안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회사 핵심 가치하고 안 맞는 사람이에요. 아, 네. 한 사람이 회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어디선가 만나요. 그러면 만난 데서부터 왜 우리가 여기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규명하게 되면 비교적 이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